프랑스 작가이자 번역가인 발레리 라르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번역이란 말의 무게를 다하는 것이다. 저울의 한쪽엔 원문을 다른 한쪽엔 옮겨놓은 말을 올려놓고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 말과 말 사이의 무게를 아름답게 옮기는 번역가 김남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아유, 번역가신데 목소리가 거의 아나운서처럼 좋으신 그런 소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새로운 방송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초대 손님한테 굉장히 길게 발언하게 하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 길어도 15분인데 근데 이게 제가 초대 손님이 되고 보니까 엄청 부담됩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 이 시간이 너무 남을 것 같나요? 남을 것 같아서.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밑줄 긋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다가 밑줄 긋고 메모하고 하는 거. 네. 선생님 혹시 어떻게 하세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네. 옛날에는 엄청 밑줄을 그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책을 네. 제가 사거나 하면 제 책이면 일단 그거를 제가 편하게 다 이렇게 구겨가지고 그 책 등에 줄이 쫙쫙쫙쫙 생기게 해서 그럼 잘 펴지죠. 아주 편하게 봤어요. 종이가 이렇게 무선 제본이 잘못돼 있을 경우는 종이가 떨어지기도 하는 맞아요. 위험을 감수하고 네. 그리고 그 여백의 생각도 쓰고요. 그렇게 한 대학 아니다. 한 30대 정도까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깨끗하게 봐요. 이야, 저랑 완전 반대시네요. 완전 반대. 네. 예. 왜요? 왜 그렇게 바뀌신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 3M에서 나오는 그 이렇게 견출지 같이 생긴 띄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요. 네. 그것도 색깔도 아주 다양하고. 맞습니다. 투명한 것도 있고. 예. 그거에 붙여요. 네. 그러니까 줄이랑 대충 맞춰가지고 그리고 꼭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네. 역시 3M 이건 광고 아닙니다. 에서 나온 이런 그 메모지 있죠. 예. 그걸 옆에다 탁 붙이고 거기다 좀 써요. 그 대신 진도는 쭉쭉 나가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다 읽으면 이게 막 너플너플할 정도로 어떤 책은 이게 좀 무거워질 정도로 그게 많게 붙은 책이 있고요. 한 서너 개만 붙은 책도 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정리를 꼭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 나보코프가 문학 강의를 썼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난민의 생활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자기를 견딜 수 있게 해준 게 메모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문학을 읽으면서 했던 메모들. 그거를 저는 보고 이거구나. 그냥 내가 외우는 것만으로는 내면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구나 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큐를 정해두고 매년 그거를 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쓰진 않고요. 네. 거기에서 저한테 이렇게 일깨운 어떤 거 그런 거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책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메모 원래는 책에 했던 메모를 전부 그 메모지로 옮겨가신 거네요. 그렇죠. 메모하는 게 없어진 건 아니네요. 없어진 게 아니죠. 방법만 오히려 다르게. 더 강화됐어요. 훨씬 뭐 지면의 넓이에 이제 구애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때때로는 잊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걸 왜 붙였지? 맞아요. 예,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방식이 바뀌면서 그 자료를 많이 확보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10년, 한 20년치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과도기에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메모하는 걸로 옮겨갈 즈음에 그걸 어디서 광고를 보고 그 투명한 메모지를 사다가 써보려고. 네. 그래서 제가 그 투명한 메모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했는데 이게 사람의 정성 문제라 저는 그 정도의 정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에 막 쓰자로 바뀌었어요. 읽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또 그 책이라는 거는 책을 읽는 거는 네. 저는 완전히 전적으로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꽂히지 않는 책은 아무리 좋아도 좋다더라. 기억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꽂히는 부분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결국은 그 체험을 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친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책에서 만나는 친구를, 그리고 그게 쓰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이 메모들을 그러면 모아서 정리까지 네. 하시는 거군요. 예. 역시 그렇게 해야지 좀 오래 기억에 남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반영이 되겠죠. 좀 심화가 조금 더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연 단위로 읽어보면, 아, 올해는 이런 책을 이렇게 읽었구나, 뭐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가들별로 그 중에서 이제 모아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제가 그 사라지는 번역자들 할 때 그 번역학에 대한 책들도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던 거를 모아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보들마을님께서 책에 포스트잇을 사용하면 메모가 더 손쉬워지는군요. 그 방법을 적극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거보세요 선생님 지금 메모지 광고하고 있어요. 이게 좀 우리 책 얘기해야 되는 네. 지금 메모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근데 수리엠에 정말 감사해요. 제가 굉장히 아니, 좋아하는 그만하셔야 돼요. 주식을 그만하셔야 돼요. 사야 되는. 번역가를 보시고 지금 메모지 얘기할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번역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저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어떤 작품들을 그동안 번역을 하셨느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일본계 영국 작가 중에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작품을 대다수 하셨고 알베르 까뮤, 프랑수아즈 사강, 쥘 베른 이런 이 프랑스의 대문호들의 작품들을 번역을 해오신 세월이 벌써 35년입니다. 오래된 사람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뭐 처음엔 제가 출판사 편집부에 계셨다고요? 예. 어떻게 거기서 번역 일로 가신 건가요? 일단 외국어를 그러니까 불문학을 전공했고요. 결국은 문학을 대학에서 전공한다는 건 원서 읽기예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10권의 두꺼운 책을 꼼꼼하게 자세히 잘 읽고 졸업하면 굉장히 훌륭한 문학 졸업자예요. 그게 동문학이든 불문학이든 영문학이든. 그래서 제가 불문학을 불문과를 나오면서 이 원전을 자세히 읽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느꼈었는데 이제 출판사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정교율로 해결 안 되는 이상한 문장을 하니까 원서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번역이라는 걸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번역이 들어오게 됐어요. 번역 의뢰가. 네. 그런데 그 의뢰가 들어오는 걸 제대로 못 해내다 보니까 이거 집에서 하면은 편하겠는데 출근 안 하고 놀러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번역으로 슬쩍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밥벌이 번역이에요. 밥벌이 번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소개해 주시는데 유려한 단어로 말과 말 사이의 무게를 아름답게 옮기고 물론 그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번역을 밥벌이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밥벌이라는 그 직업이죠. 그게 어떤 꿈의 실현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의 비중보다는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번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번역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고는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밥벌이에 있는 그 엄숙성과 치사함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견디면서 이걸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타협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문학에 대한 예의, 양심, 성실성 뭐 그런 거는 옆에 두고 나머지는 좀 타협해가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아니 뭐 다 밥벌이죠 뭐. 저도 밥벌이 방송해요. 네, 밥을 벌어야 되니까요. 아이고 밖에 저기 PD님이랑 우리 감독님 다 밥 벌려고 여기 다 나와서 앉아 있는 거죠 뭐. 사실 저는 그 밥벌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걸 또 업자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이게 결국 영어로 말하면 프로페셔널인 거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업자라는 말을 아주 그 뭐랄까 전문가의 느낌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업자라면 좀 안 좋은 의미가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예. 저는 전혀 그렇게 쓰지 않고 아주 좋은 의미로만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밥벌이라는 게 밥을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 말씀하신 그 밥벌이의 치사함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잘해야 되고 잘하려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경지에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밥벌이의 측면에서 보면 조건에 너무 안 맞는데 좋은 작품인데 이거는 뭐 하다가는 나는 늙어 패고 돈은 안 들어오고 이러겠다 이런 거는 못한 것도 있고 뭐 그렇죠. 진짜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상한 대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예. 번역료 300만 원 준대요. 예. 그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작품은 정말 책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이상한 작품인데 번역료 한 5천만 원 준대요. 이걸 하시겠습니까? 둘 다 안 합니다. 왜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일단 저는요, 그렇게 네. 뭔가를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려가며 그냥 편안하게 산다 이런 생각이라서 그렇게 막 위대한 작품을 갖고 번역을 하면서 골패고 싶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번역자의 양심으로 하나 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면 별로 안 좋겠는데 이런 책은 안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안 합니다. 진짜로? 예. 근데 이런 적 있어요. 네네네. 그 누구라고 딱 말은 하긴 어려운데 네. 약간 헐리우드 프랑스 작가인데 네. 헐리우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진 그리고 처음인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조건이 엄청 좋았어요. 오, 네네네. 예. 그래서 책을 읽어봤는데 책이 좋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이 엄청 잘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아주 그냥 뭐 드릴 서스펜스 손에 땀을 쥐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막 그래요. 어떡할까 하다가 했어요. 네. 했는데 교정지가 딱 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 하던 출판사하고는 사뭇 다른 거예요. 일단 문장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좀 손질이 바꿔놨어요? 돼 있어요. 네네네. 예. 뭐 이를테면 총을 맞았는데 뭐 뇌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다. 막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거는 이 작가가 그렇게 진지한 작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문장에 대한 어떤 존중을 받을 권리는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뭘 수정했는지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프린트를 한 거를 보내라라고 했죠. 그 편집자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위의 대표거나 네. 뭐 이런 편집자는 또 편집자 나름의 제 얘기를 들으니까 편집자는 제 얘기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또 압박이 있었던 거 늘 같고. 있는 일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돌려놓느라고 고생을 좀 했고 나중에는 저도 타협을 해서 그 어느 정도의 그 훼손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자극 이런 거에는 저도 둔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엄청 잘 팔렸어요. 오, 네. 그리고 잘 팔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받았죠. 야, 너 자본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출판사 일을 하기로 했냐?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걸 전화를 합니까? 저희 그 몇 명, 네. 그러니까 번역자들은 조금 까다로운 종족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유하게 저만 그런가?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몇 명 막 급할 때 이거 좀 해줄래? 뭐 이런 있거든요. 그런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야, 그걸 전화를 했다는 것도 너무 놀랍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그 에피소드 설명으로 김남주라는 번역가가 가지고 있는 번역에 대한 마인드를 한 방에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부터 프랑스 문학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문과를 진학을 하셨겠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프랑스 문학이 뭔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불문과를 진학을 하신 건지. 저희 집에 건너방에 이렇게 책꽂이가 이렇게 둘러싸여서 책이 많았는데요. 네.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쯤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웃겼어요. 막 사르트르 이런 거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네네. 뭐 이해도 못하면서. 그때 번역은 또 번역체가 좀 어려운 말투였는데. 아이 그럼요. 네. 게다가 이게 직역도 아니고 네. 중역도 많았고요.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처음에는 집에 있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그때 정음사판 세계문학전집이 있었고 네네네. 근데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음사하고 의류문화사에 그 세계문학전집 두 질의 그 위용이 뭔가 여기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 맞아요. 그 압도적인 느낌 막 이래갖고 그래서 열심히 읽고 고등학교 때 이제 문과이과를 정할 때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다 프랑스 작가들인 거예요. 오, 예, 물론 네. 뭐 헤세도 있고 뭐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그러고 알아보니까 심지어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번역된 그런 세계 문학이 중역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1어로 됐던 거를 다시 재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 번역되는 걸 중역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네네네. 그래서 뭔가 이거를 이 사람이 쓴 까미가 쓴 그 문장으로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2외국어로 불어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읽고 살면 괜찮겠다. 뭔가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순수한 그 학문에 대한 열정이었네요. 아니 그건 학문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는 소설에 대한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취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학문적인 사람이 아니고 또 네. 전공을 불문학을 그냥 학부에서 했을 뿐이지 뭐 학위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맞는 찰칵하는 부분이 가장 많았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불문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불문과를 전공한 다음에 처음으로 읽은 책은 뭔가요? 그러니까 불어로. 불어로 처음으로 읽은 책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네. 예. 수업이었겠죠. 뭐. 수업이었어요. 네. 예. 르흐주엘 르누아흐라고 적과 흑. 스탕델의 적과 흑의 스탕달 문장 진짜 좋아요. 네. 그다음에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뭐 이런 거를 하면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보는 거는 2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거를 읽지 않으면 그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예. 수업 시간에 다 읽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공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자세히 읽기. 사실은 외국 문학은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다음 소리 내어 읽기. 소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외국 네. 문학에서. 네. 제가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소리를 중요하게 쓰는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고요. 네. 소리를 중요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어 자체에 이 음향이 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어떤 제가 보기에는 민족성, 민족의 문화, 민족의 성격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비음이 많은 프랑스어라든가 아니면 뭐 치차름이 많은 동남아 어디라든가 뭐 그런 게 갖는 어떤 정서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 문학을 읽는 분들이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이 소리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은 걸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겼던 게 코로나 때 5회 강의로 줌으로 프랑스 연애소설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기준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제 대답 너무 길죠. 아니요. 전혀. 그리고 막 삼천포로 빠지죠. 아니요. 안 빠졌는데요. 네. 제가 몰고 갔는데요. 예. 네. 근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듣는 분들이 이 불문학을 좋아하시고 또 많이 접한 분들이고 나이도 있으시고 그렇다 그래서 이거 내 맘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읽었어요. 원문을? 그냥 원문을. 네. 원문을 넣어서 읽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는 또 좀 제가 좋은 사람을 하려고 막 성우를 찾아봤거든요. 이게 또 성우거나 이렇게 너무 프로페셔널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정이 들어가면 이건 구연동화도 아니고 그럴 수 있죠. 이게 좀 네. 그야말로 담담하게 그냥 담백하게 읽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읽었거든요. 네. 네. 뭐 그러면서 근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진짜 이 불문학의 맛을 이걸 꼭 해야만 알 수 있어. 이런 걸 해봤거든요. 네. 예. 즐거우셨나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표정도 너무 좋으세요. 재밌었어요. 네, 아주 예. 너무너무 재밌었던 어떤 여름 휴가를 되살리시는 그런 표정. 예, 재밌었어요. 진짜로. 예. 그 프랑스어는 한국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느낌이?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의 한 갈래로서 뭐 이렇게 나가고 프랑스어는 로마노인데요. 그게 아주 애매한 발음들이 프랑스어에는 꽤 많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네. 보면 그런 부분에 어떤 이 사람들의 그런데도 또 들으면 정확해요. 예.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 서쪽의 브르타뉴냐 남쪽의 프로방스 지방 사람들은 또 발음이 되게 세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특히 이 샹송 해지오날이라고 지역 노래 이런 거에는 이런 그러니까 사투리 같은 게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로 치면 사투리인 억양으로. 거죠. 네. 예. 이건 그냥 들으셔야 돼요. 그 소리를. 예. 그 남부 사투리하고 북부 사투리가. 아니 사투리까지 아실 거는 없고요. 예. 일단 표준 프랑스어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문학을 하신다면 오디오북 같은 거 좀 찾아보셔서 발자크나 플로베르나 혹은 뭐 최근에 기욤 미소나 뭐 이래도 그걸 좀 한번 읽는 걸 들어보시면 문화에 훨씬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음악으로나마 프랑스어를 함께 들어보시죠. 직접 골라주신 곡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La Langue de Chez Nous, 프랑스어의 아름다움, 이브 듀테이입니다. 이브 듀테이의 음성이었습니다. La Langue de Chez Nous 함께 들으셨습니다. 한희정님께서 김남주 번역가님 오늘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번역가 김남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신 작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밤의 몽상가들, 루도빅 에스캉드가 쓴 소설인데 이걸 번역하셨어요. 네. 이거는 배경이 파리죠.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파리 여행 가실 계획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마지막으로 파리 다녀온 지도 한 20년 가까이, 17년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흔한 그런 안내서 이런 네.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리의 문화와 예술,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작정하고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워낙 지금 갈리마르라는 출판사, 프랑스의 어떤 출판의 본산 정도 되는 그런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편집자인데요. 네. 예. 이 사람이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혼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암벽 등반에 굉장히 도움을 받은 모양이에요. 사람마다 다 그렇잖아요. 뭔가 네. 계기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이 사람한테는 이제 친구들하고 암벽 등반을 하면서 암벽 등반에 관한 네 남자의 몽블랑 등정기인가 하는 거를 하나 냈어요.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었어요. 그게 첫 작품이었고 이 작품이 두 번째 작품인데 이 작품은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파리가 이 도심은 이렇게 고층 빌딩이 없어요. 라데팡스 쪽으로 가야 고층 빌딩이 있고 대부분 다 8층 높이의 오스만 양식의
그리고 맨 옛날 위에는 스타일들. 한여방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한여방도 있고요. 예, 그 한여방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꼭대기까지 기어가 올라가는 사람이 한여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여방도 굉장히 비싸요. 그러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꼭대기 방을 얻게 됐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친구가 아주 그 암벽 등반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그 열쇠를 아직도 이 아날로그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열쇠공을 부르자니 너무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오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다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결국은 성공해서 8층을 올라가서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서 파리의 지붕 위를 탐사하는 그런 네. 얘기인데요. 거기에다가 이 파리의 유적과 그 모뉴망들과 막 그다음 예술가들을 버무려 넣었어요. 약간 자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저한테 제일 좋았던 건 그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아는 게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어떤 게 있거든요. 그게 올라가신 분들은 저는 그거에 말로 대한 표현해 주세요. 그거에 대한 통찰이랄까? 이런 말을 한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 잠든 사람들과의 연결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점은 이 사람 내공 있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작품은 아닌데 요즘 읽기 굉장히 좋은 그 파리에 관한 소설이에요. 그래갖고 워낙 원제는요. 그 높은 곳을 향하여예요. 그래서 이 높은 곳이 상정하는 바가 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번역은 몽상가들이라고 한 거군요. 예. 그 몽상 네. 내지는 꿈의 중요성. 저는 사실은 그 제목을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게 좀 팔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만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높은 곳을 향하여로 했다가 제목을 바꾼다면요. 그래서 저는 파리의 지붕 위가 어떨까요? 그렇게 웃기는 제안을 했다가 까이고 밤의 몽상가들이 됐는데 좀 독특한 소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프랑스 문학, 현대문학에서 그 어떤 정통이라고 할 만한 거를 대하기가 좀 어려운데 결국은 샹송도 그렇고 프랑스 문학도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 어떤 정통의 그 맥을 이으려는 거기에 있는 소설이에요. 그 제가 번역한 야스미나 레자라는 작가가 있는데 야스미나 레자 작가를 한 4권, 5권 했나? 엄청 안 팔려갖고 다 계약금으로 끝났어요. 그래갖고 별을 몹시 배고프게 한 작품인데 야스미나 레자도 그 프랑스 정통 문학의 맥을 이런 걸 저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읽다가 어쨌든 이거가 있어야 그 플로베르로부터 내려오는 그 프랑스 소설, 프랑스 문학의 어떤 맥, 줄기 이런 게 꿰뚫어지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소설 얘기로 돌아가면 말하자면 그 아무도 하지 않는 밤 시간에 건물을 타고 다니면서 지붕을 넘나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그 갑갑한 현실에서의 탈출을 맛보는 거네요. 네. 네. 그 갑갑한 현실에서 탈출을 맛보는 방법이 사람마다 선택할 수 있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암벽 등반을 건물에다가 그렇죠. 쓰고 도시의 네. 야간 암벽 등반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일단 올라가면서 도둑으로 의심받기 쉬울 그렇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네. 이제 올라가면서 발코니 이런 데도 지나가니까 이웃 사람들이 잠옷바람으로 나와다 이거 뭐야 뭐 이러다가 결국은 쫓겨나요. 그 집에서 네. 경찰서도 드나들고 뭐 이러면서
그 파리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짚기도 하고요. 예. 근데 좀 재밌게 본 게 이 작가가 그 리도빅 에스강드잖아요. 근데 극중 주인공 이름도 리도빅입니까? 굉장히 자전적이에요. 그 똑같아요. 편집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어냈고요. 그다음에 전에 그 책을 한 권 냈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그 크리스토프 류뱅이라고 의사이자 등산가인 네. 실제 사람이 나와요. 크리스토프 류뱅도 굉장히 좋은 불멸의 산책이라는 산티아고 순례기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데 그렇고 심지어 그분은 라스네임이 리뱅입니까? 예. 네. 뒷뱅이에요. 뒷뱅. 전 리뱅인 줄 알고. 예. 그 도둑 집안의 계보를 뒷뱅. 이으셨다는 생각을 잠깐 했죠. 네. 그리고 다니엘 듀락이라고 그 암벽 등반의 세계 챔피언이었던 이회나 그런 사람들 실제 인물이에요. 이 소설에서도 등장해요. 그래서 약간 그 어떤 리얼리티 소설 이걸 리얼리티 소설이라고 소설이라고 말하긴 좀 약간의 픽션이 가미된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군요. 예. 네. 이렇게 이 번역 작업을 하시다 보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소설 한번 쭉 읽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매우 즐겁겠지만 이거를 번역하다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이제 제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어떤 그 추상적인 그 문장보다는 한국은 명사로 딱 떨어지는 걸 더 선호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밤의 몽상가들이 지금 말만 들어도 딱 좋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예. 이게 어디 제목뿐이겠어요? 예. 문장도 그럴 텐데 그렇게 머리 아플 때 있죠. 엄청 많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결국은 선택을 하는 건데요. 과연 내가 맨날 좋은 선택만 했을까 하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 번역은 선택이에요. 표현을 죽일까, 의미를 살릴까, 뭐 이런 거. 어떤 때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번역은 결국 정서적 등가물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지? 데이빗 벨로즈인가? 뭐 이런 사람이 쓴 이 번역학도 이렇게 자리를 많이 잡아서 번역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고 그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그야말로 실무에서 밥벌이로 번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는 정도인데 어쨌든 번역의 기초는요. 모든 인간은 똑같다. 같은 어떤 감성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또 하나 모든 인간은 다르다. 각각 다 다른 언어 혹은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다르게 표현한다. 이 다름의 그 경우의 수를 보면 선택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번역을 하는 사람은 이 수많은 선택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선택의 그 조건에는 엄청난 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00자를 2만 원을 받고 번역을 한다. 그러면 좀 고민을 좀 즐겁게 할 수 있을. 근데 5천 원을 받고 번역을 한다. 그리고 이 번역만큼 또 한국 경제 발전에 힘입지 못한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힘입지 못했다. 예. 네. 제가 번역을 처음 시작했던 80년대에는 불어 번역으로 4,000원 선 그렇게 원고료를 받았어요. 요즘 200자 원고지. 200자 원고지로 요즘 불어 번역으로 원고료가 5,000원입니다. 어우, 20%나 상승했는데요. 그런데요. 25%? 그때 그 편집자 월급이 25만 원이었거든요. 네. 뭐 이래서 근데 80년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뭐라 그러나 출판이라는 분야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침몰해가는 난파선의 한 귀퉁이에서 문학 번역이라는 거를 붙잡는 그런 어떤 우리 자괴감을 토로하는 그런 번역자들의 술자리도 있는데요. 그 정도군요. 근데 저는 그렇게 번역료로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참 힘들었어요. 뭔가
문장을 팔아넘기는 느낌 같은 게 좀 들어가지고 문장을 팔아넘긴다. 예. 약간 일단 이제 이렇게 번역료를 받고 번역을 해서 넘기면 그 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번역가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뿐이지 그 책이 몇 쇄를 찍든 혹은 그 책이 팔리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인쇄로 해야겠다. 내가 그 인쇄가 막 2% 3%로 시작을 해요. 보통 우리는 인쇄하면은 10% 정도를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건 일반 번역 작가가 아닌 경우. 아닌 경우 네. 작가인 경우. 네. 근데 번역인 경우 2% 3%로 시작을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일단. 그리고 이게 안 나가면 나는 1년을 번역해서 계약금 100만 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중에 제가 했던 책들 중에서 아직도 나가는 뭐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라든가 프랑스를 좋아하세요라든가 이런 게 여러 판을 거듭하고 뭐 그래서 어떤 내가 매문을 해서 생활을 하지는 않는다는 어떤 아무튼 그게 좀 필요했어요, 저한테는. 그 저희 업계 전문 용어로 매절이라고 하는데 그 예. 매절 계약인 경우에 문장을 판다는 느낌을 받으시나 보군요. 저는 좀 그랬어요. 예. 그리고 막 이제 편집자들이 아무튼 제가 쓴 문장을 막 이렇게 짜깁기. 그렇게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뭐 이거 뭐 내 아이가 조금 뭔가 유린되는 느낌도 들고 막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 나름대로는 해결책이 인쇄로 하는 거였고 다행히 제가 거래하던 출판사가 그때쯤에 그런 옵션을 줬어요. 역자한테. 번역료로 하든 인쇄로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출판사들은 책이 두껍고 어려운 경우는 인쇄를 좋아하고요. 책이 얇고 그러면 번역료를 매절을. 좋아하죠. 예. 그리고 번역자는 그 반대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서로 이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저는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 게 가지오이시그로를 제가 5권을 했는데 다 인쇄로 했어요. 그리고 그 번역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 이시그로가 노벨상을 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벨상 특수라는 게 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인쇄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인쇄 얘기를 지금 계속 하셨지만 사실 그만큼 어떤 번역자들의 권리라는 거를 잘 인정을 못 받던 세월이 굉장히 길었죠. 네. 근데 이제 작년이란다. 얼마 전부터는 이 어떤 상 같은 경우에는 작가하고 번역가가 공동 수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네. 맨부컨상도 그렇고. 그런 예를 보면은 점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학계에 번역가의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번역자로서는 한글 번역자로서 2세대쯤 되는 것 같은데 1세대 분들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전도 없어요. 사전도. 그럼요. 없었죠. 그거를 그냥 맨머리를 깨가면서 번역을 하시고 저도 종이 사전을 가지고 번역할 때는 이 뜻이 아닌데 이거는 사전을 좀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고 막 메모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거를 참고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작년에 번역할 때 저는 챗 GPT하고 디플하고를 놓고 이거 좀 해봐. 이러고 문장 주고 해보라 그러고 채비서가 낫나 디비서가 낫나 뭐 이러면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학 번역은 네. 아직은 좀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거짓말을 예.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바로바로 사과도 안 하고 이렇게 들이대야 그때 사과를 하고 막 이래서 예. 자, 이렇게 오늘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김남주 번역가와 함께 했는데 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정말 그 번역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심에 고심을 하면서 써오셨는지도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번역가들에게 좀 더 충분한 대우가 가야 된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 중이신 게 있다면요? 올해는 아니고요. 좀 느긋하게 네. 제가 프랑스 시에 대한 어떤 부채감이 있어요. 프랑스 시? 예, 제가 프랑스 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말라르메, 베를렌, 행보 이렇게 거의 지금의 나를 만든 그런 식의 부채감과 애정을 진하게 갖고 있는데 이게요. 시 번역은 진짜 반역이에요. 왜냐하면 예. 반역이라고요? 예.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옮겨 놓으면 이게 뜻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시인이 그렇게 열심히 선별한 시어를 내 맘대로 다른 말로 옮겨? 이건 못 하거든요. 기라성 같은 선배들도 못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프랑스 시 번역된 프랑스 시의 많은 부분이 거의 암호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프랑스 시를 좋아하는 게 아마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모호함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이렇게 번역해서는 이 사람이 절대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저도 그걸 놓고 원문을 봐야 아니까 원문을 봐야 이게 확 오니까 그래서 이걸 좀 투명하게 번역할 수 없을까?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선생님 프랑스 시 얘기는 한 번 더 나오셔야겠는데요.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프랑스 시를 그냥 저는 전공자도 모두 아니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번역해 볼까 하는 기대하겠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작품 언제 나오시면 꼭 한번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번역가 김남주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